이번에 우리 영공을 침범한 이 북한의 무인기가 군사적으로 치명적인 무인기는 아니지만 충분히 북한은 치명적인 공격용 무인기를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철저한 좀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에서 이와 비슷한 얘기를 좀 했고요. 군 합참에서는 조금 전에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에게 유감, 사과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관련된 이 훈련 또 여러 가지 예산 또 방위 체계를 갖추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군 당국의 설명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전혀 이런 UAV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이런 훈련 또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은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북한의 주요 군사 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 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3m 이하의 무인기는 이제 탐지나 식별이 상당히 제한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그 상황으로 탐지와 식별을 계속 반복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용산 상공을 비행한 함정은 없었습니다. 또 어제 수도권 북부 지역까지 비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작전적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추가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민간 피해가 우려되어서 사격하지 못했다고 한 부분은 수도권 쪽을 비행한 그 무인기를 말하는 것이고 또 서쪽 지역에 있던 4대 함정에 대해서는 그 미상 함정으로 확인을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는 민간 피해를 우려해서 대응하지 못했다는 건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예, 북한 무인기 5대 격추시키지 못해 송구하다는 군 당국 합참의 오후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자, 홍 의원님. 예. 지금 윤 대통령은 이번에 우리 군 당국이 적절하게 북한의 무인기를 격추시키지 못한 원인은 지난 정부에서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서 전화 연결했던 군사 전문가 얘기로는 이 조그만 소형 무인기를 격추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체적으로 관련된 무기 체계 또 대응 체계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결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상공을 이렇게 침범하고 우리 군 당국이 탐지했지만 제대로 격추시키지 못한 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이 무인기와 관련된 훈련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상당 부분 그런 감이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무인기 드론이 국방 군사용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게 사실은 그동안 조금 상상 내진 생각만 해오다가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러시아 탱크를 잡기 위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드론이 이제 쓰는 거 보소 이제 무기가 완지됐구나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절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는 이 드론 무인기에 대한 사실은 대비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군사 합의에서 남북 간 휴전선 부근에 또 비행 금지 구역을 뭐 설정한다든지 굉장히 좀 국방 차원에서는 사실은 좀 노력을 덜한 부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 무인기가 진짜 군사적 위협이 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를 이번 기회를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인기에 대한 대비는 3단계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식별 탐지, 그다음에 요격, 그다음에 보복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2014년도 이후에는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으로 이제 탐지는 됐다. 이번에 처음 탐지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탐지된 시간이 이제 세대 구별 때문에 조금 늦게 됐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가장 아쉬운 거는 요격을 하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보복 차원에서는 우리도 이제 드론을 띄워서 이제 북한 이제 영공을 갔다 이제 이런 건데 사실 드론을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현재 격추하는 게 특히 소형 드론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상 그런 예가 거의 없고 그나마 공중전이 아닌 보통 이제 지대공으로 이제 그 공격을 해서
격추한 사례 몇 번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수도권 밀집 지역에 그것도 참 상당히 하기가 좀 쉽지 않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 부대를 창설해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도 양성해야 되고 예. 특히 무기 개발 체계가 방어용, 공격용이 중요한데 일단 방어용으로는 어떤 소프트킬이라 불리는 이제 전자파로 공격을 해서 예. 무기가 이게 함부로 이제 운행을 못하도록 막는 거. 예. 그다음에 레이저로 해서 하드킬로 격추를 하는 거. 예. 이런 어떤 방어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이미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이언돔을 해가지고 사고 있죠. 예. 그다음에 공격용으로는 우리 자체 무인기 생산 능력을 개발해서 북한에 실질적인 어떤 타격을 줄 수 있는 예. 그런 무인기 개발을 하는데도 좀 박차를 좀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쪽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대로 무인기가 처음 우리 영공에서 확인된 것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네. 자, 그때부터 2017년에는 성주 사드 기지를 촬영하고 돌아가던 무인기가 이제 인제 쪽에서 야산에 떨어진 걸 우리 군 당국이 수습하기도 했죠. 충분히 군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문재인 정부 때도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때 드론 부대를 창설하지 않았고 왜 그때 군사적 훈련을 하지 않았는가? 그때는 위협이 될 거라고 판단을 못했던 것인가? 군사적 기술로 북한의 이 무인기가 그렇게 우리에게는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인가? 여러 가지가 이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도 이제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북한의 무인기가 이 서울 하늘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을 전정부 탓을 하는 이 대통령 말씀을 듣고 굉장히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상당히 좀 불안하다 이런 이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것이죠.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이 우리 하늘, 예. 우리 바다, 우리 땅, 우리 국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늘이 뚫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예. 걱정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저는 국민들에게 낼 것 같아요. 제가 예. 대통령이라면.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NSC도 안 열렸어.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기껏 요격하겠다고 출동을 한 비행기는 우리나라 공군기는 추락해가지고 예. 오히려 우리 쪽에 사상이 생기고 뭐 이런 식입니다. 예, 아니 무슨 뭐 저 경제와 민생이 어려우면 세계 경제 탓을 하고 국제 외교 무대에서 스스로 대통령 스스로 욕을 해가지고 난리가 나면 그건 또 언론 탓을 해버리고 예, 북한의 무인기가 넘어와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전 정부 탓을 해버리고 지금 현재 국군 통수권자가 누구죠? 예, 지금 현재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리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예, 윤석열 정부의 어떤 무한 책임 이것을 그 좀 느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전 예. 정부에서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가 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예. 전하는 것이 군 통수권자이자 국가 경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자세와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말씀을 오늘 하셨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지금 이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들어온 게 총 8차례지만 이제 좀 이 구체적으로는 2014년과 2017년 이제 크게 두 사례를 많이 비교를 합니다. 2014년 3월 24일과 30일에 경기도 파주와 인천 백령도에서 북한의 이 무인기가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이 됐기 때문에 사후적이어서 당시에는 바로 NSC 회의를 열지 않고 며칠 뒤에 열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경우에는 강원도 인제에서 북한 무인기가 발견이 됐는데 당시에는 NSC 회의를 열지 않았어요. 물론 이것도 촬영하고 돌아가다가 추락된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NSC 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경우 어제와 같은 경우는 탐지가 된 즉시 NSC를 열어야 했어야 된다. 이 과거 사례와 다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통령실의 대응이 뭐냐면 예. 그 실시간으로 대응하느라고 NSC를 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것은 군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 공유를 대통령실의 벙커 위기관리센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과 별개로 대통령과 안보실장과 그다음에 합참의장이나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등 NSC 상임위원들이 모여서 NSC 회의를 별도로 하는 것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SC 회의를 어제 열고 예. 군은 군사작전을 벌이고 이렇게 서로 동시에 진행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 의원님 말씀 들으면은 국가안보에 대해서 용산이 굉장히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예. 되는데 실질적으로 NSC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국민들한테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겠죠. 그 점이 바로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방금 전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 작전 중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대응 중이었죠. 예. NSC가 만약에 열려서 그 군이 현행대로 작전하는 상황에서 NSC가 열린다 그러면 작전 상황에 현행 작전 상황에 상당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작전의 혼선을 빚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NSC 자체가 사후에 자주 열리는 부분들도 예. 군 작전의 현행 작전에 방해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주제해봐야 될 일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10시에 상황이 발생됐단 말이죠. 10시에 상황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대통령 출근부터 시작해서 평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업무 자체가.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대통령이 그 업무 보고를 받지 않았을까? 상황 보고를 받지 않았을까? 예. 분명히 받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들도 지적했다시피 이 상황 자체는 이것이 드론이 위협적인 무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초긴장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위협적인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NSC라는 것은 방금 앵커께서도 지적했다시피 경제 안보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제가 짐작컨대 마지막에 어떤 순간에 있어서는 이것이 위협적인 무기가 안 된다 해서 NSC에 열리는 필요성 자체가 아마 소멸을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언론이라 그 봤을 때 NSC라는 것은 핵실험이라든가 또는 ICBM 발사를 했다든가 이 국가적 위기 상황이 초래됐을 경우 이런 경우를 최소한에 대한 우리 국가 안보 대응 능력에서 NSC를 소집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NSC를 소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 대응 능력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논지는 사실 어폐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제 완전히 상황이 종료된 것이 그러니까 아침 10시 25분에 상황이 발생하고 난 뒤에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것이 오후 6시입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하늘이 완전히 뚫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드론 하나 잡으려고 20대가 넘는 우리 항공 전력들이 투입이 됐습니다. 아파치 헬기까지 동원이 되고 그 와중에 우리 공군기 하나는 추락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상황 종료가 저녁 6시에 됐으면 6시 이후에 NSC가 당연히 열려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건 우리 하늘이 뚫린 겁니다. 이거 우리 땅이 뚫린 거하고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이번에 NSC가 안 열린 것이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안보 불안 요소로 오히려 대통령실과 NSC가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짧게 한 말씀만 더 부연하겠습니다. 그 NSC에 대한 필요성 부분은 절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북한이 갑자기 드론에 대해서 우리 영공으로 온 이유가 뭘까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도 다 이야기를 하고 지적했다시피 지금 전쟁이 드론 전쟁 시대입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서 이 드론의 필요성, 그 전쟁이나 위협성 이런 것들이 있기 됐단 말이죠. 그러나 NSC를 굳이 연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북한이 NSC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그런 것이라고 가정해서 본다 그러면은 NSC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긴박하게 대응하는 자체가 결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관련해서요. 유승민 전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잠깐 보고 같이 얘기를 더 이어가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과 비슷한 결의 지적을 좀 했습니다. 지금 이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한 날 대통령은 지금 이래도 되는가 이런 글을 올렸고 사진도 같이 올렸습니다. 이제 안내견, 애완견, 반려견과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려면서 야당보다도 더 혹독하게 지금 현 대통령을 좀 비판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자, NSC를 열었던 게 맞는가? 윤 대통령의 어제 하루 일정은 비판받을 점이 없는가? 어떻게 보세요? NSC를 열고 안 열고가 아주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어제 북한의 그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건 사실이고 그에 대해서 우리 경계태세가 조금 좀 부족했던 건 사실이지만 큰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큰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아서 NSC까지
열 이유가 소멸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대통령이 이건 다 지난 정부 탓이다. 이렇게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것도 좀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NSC는 안 열렸지만 대통령이 어쨌든 집무실에서 근무하시던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에 상황을 어떻게 보고받고 어떤 대응을 했는지 정도는 알려줘야 되는데 유승민 의원도 지적했듯이 반려견 데리고 출근하시고 저녁에는 4대 지방단체 그 협의회장하고 만찬하시고 그것 이외에 대통령이 어제 공식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고 또 어떤 그 상황 대응을 보고받았는지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을 지적한 것 같고요. 어찌됐건 간에 그 현대전에 있어서 저런 이제 드론전 양상이 그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기술적으로 잘 대비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건 어쨌든 현 정부가 지금부터 해야 나가야 될 과제지. 지난 정부 시절 5년 동안은 9.19 군사합의가 적용되던 시기였습니다.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그런 드론 이 전력에 대해서 대비를 못했다고 지적하는 뭐 측면도 일리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런 도발이 없었던 시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왜 이런 도발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지. 단지 북한이 도발만 하면 이건 다 지난 정부 탓이다. 이래가지고 현 정부의 국방 이 대비 태세가 강화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논의해야 될 주제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좀 속도감 있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는 것은 앞서 전문가에게도 제가 질의를 물어봤지만 우리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을 때 바로 북한의 무인기를 탐지해서 바로 격추 사격을 했어야 된다.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놨던 이제 그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군사적 행동 중단, 뭐 9.19 합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장치, 조치 제도 때문에 군 당국이 즉각 요격을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새떼와 무인기를 구별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못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이제 나옵니다만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군사분계선이지만 북한의 무인기가 확실하다라는 판단이 서면 바로 우리 이제 도심지로 오기 전에 바로 격추시켰어야 한다라고 보세요? 그럴 경우에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이제 비대한 어떤 수도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휴전선과 굉장히 경계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좁죠.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제 지대공 어떤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대공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도심에서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다면은 휴전선 직후부터 사실은 빨리 탐지를 해서 이제 공격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적어도 그 레이더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구축돼 있지만 아직까지도 좀 부족하고 특히 이 분야에 훈련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많이 부족합니다. 군사분계선 쪽에 배치돼 있는 우리 군부대가 북한의 무인기를 격추시킬 정도의 평소 훈련이 없었다. 훈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못 시켰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당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훈련을 하고 들어오는 어떤 그런 어떤 전문 부대도 좀 창설을 좀 해야 되는 것이고 전방에 배치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뭐 자꾸 전 정권 탓을 한다고 하는데 뭐 탓을 뭐 안 하고 싶더라도 그게 결국 누적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특히 또 지금 현재도 보면 이번에 이제 그저께 이제 예산이 통과됐습니다만은 이 분야에 이제 관련된 국방 예산이 또 한 50% 정도 또 삭감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여야가 안보에서는 정말 이제 정쟁 없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고 사실 NSC라는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무인 이런 드론 공격에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갖추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정부와 특히 국회가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정말 좀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우리 영공으로의 침범은 분명 9.19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북한은 위반하는데 우리 이 휴전선,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쪽에 배치된 우리 군은 9.19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서 사격을 안 했다?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옳은 것인가 하는 논쟁도 좀 있고요. 저는 그 우리 이미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상의 9.19 군사합의의 무력화를 사실상 선언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그냥 일개 국회의원이 아니고 집권 여당의 당 대표란 말입니다. 당 대표가 사실상 9.19 군사합의의 무력화를 선언하신 상황에서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대형 사격을 안 했다. 그것은 좀 가능성이 낮다? 예, 가능성이 낮은 것 같고 오히려 뭐 이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게 훈련 맞겠죠. 미숙에 따른 아니면 예. 훈련 부재에 따른 뭐 그러니까 어떻든 이 대응이 좀 부재한 거다. 이렇게 이게 보는 뭐 게 세대든 예. 무인기 구별이든 간에 그렇습니다. 뭐가 됐든 예, 예. 훈련 부족이든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 잠깐 예. 저도 지난번에 대정부 질문에서도 9.19 군사 합의는 지금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종료를 선언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 당시 국방부 장관이 아직까지도 명시적 종료 선언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나라 현재 대한민국 정부 국방부에서는 아직까지도 명시적인 종료를 하기 전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군사분계선 쪽에서의 군사 행동은 네.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네. 없다 이런 뜻이군요. 알겠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북한의 무인기가 5대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일종의 대응 차원에서 우리의 무인기 2대를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자, 이게 소위 말하는 이 우리의 그 군사 작전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뭐죠? 저쪽이 한 대 때리면 우리는 두 대 때리고 저쪽이 5대 보내면 우리는 10대 보내는 그런 우리의 원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숫자를 적은 2대를 보냈어요. 이게 문제라고 이제 조혜진 의원은 지적을 하는데 우리도 북한에 한 10대는 보냈어야 옳은 겁니까? 글쎄 뭐 그게 큰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뭐라 그러죠? 양가 무슨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북한의 무인기 성능이라는 게 예. 사실상 굉장히 조악합니다. 예. 그래서 군사적 위협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정찰 무인기로서도 저게 제대로 작동하는 무인기인가 그보다는 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좀 떠보고 그리고 우리를 좀 자극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예. 저런 도발을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 우리도 뭐 똑같이 내지는 뭐 2배 이상 대응을 해야 된다. 예. 뭐 감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군사 문제라는 게 그렇게 대응할 수만은 없고요. 오히려 그게 이제 뭐 국지전의 빌미가 되거나 예. 그럴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좀 절제력 있는 전 대응을 하는 게 맞았다고 보고 예. 좀 전에 이제 9.19 군사 합의가 실질적인 의미에서 폐기냐 예. 아니면 형식적으로마저 폐기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예. 사실상 9.19 군사 합의는 무력화된 겁니다. 그것을 선언을 안 했을 뿐이지 예. 지금 뭐 남북 쌍방이 지금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지금 뭐 그 미사일을 예. 서로 쏘는 물론 해상을 향해서지만 그런 상황에서 9.19 군사 합의는 사실은 그냥 제가 보기에 문서상으로만 남아 있는 예. 그런 합의에 불과하고 지금 어쨌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은 지난 한 5년 이래 최고조로 이 긴장이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비례성 원칙에 맞게 2대를 보낸 것이 우리가 북쪽으로 뭐 적절한 거냐 아니냐 이거는 뭐 좀 지역적인 문제라고 좀 보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 과연 이 북한의 무인기가 지금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까지 왔다 간 거냐? 지금 군 당국이 확인한 바로는 용산까지는 오지 않았다라는 게 군 당국의 공식 발표입니다. 그러나 뭐 서울 은평구, 뭐 성동구, 뭐 이런 쪽까지는 왔다 갔다라는 목격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용산까지 북한의 무인기가 왔다라고 하면은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라는 게 대통령실 얘기입니다. 정말 그 준비는 돼 있었던 겁니까? 항시 준비가 되어 있다 봐야 되겠죠. 안보에 있어서는 어떤 상황에도 뭐 대응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추는 것이 예. 바로 뭐 정확한 그런 어떤 위치에 대한 그 예. 입장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마 우리가 가정을 해서 생각한다 그러면 용산까지 왔다라고 예. 본다면은 막 긴급 NSC가 아마 소집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중추신경을 바로 겨냥하는 예. 그런 어떤 안보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렇게 뭐 NSC 소집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위협적이 하지 않았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혹시 뭐 보탤 말씀? 예. 아니, 용산만 중요하고 경기도 김포, 경기도 파주, 용산을 제외한 서울의 다른 상공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NSC는 별도로 열려야 되는 것이고요. 예. 저도 이제 청와대에 근무를 해봤지만 완전 별개입니다. 군사작전과 NSC가 열리는 것은 완전 별개입니다. 그다음에 참석하는 인원도 예. 때로는 이제 군사작전에 필요한 사람이 NSC에 참석해야 될 경우가 있긴 하지만 별도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육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을 다 바꿨습니다. 더더구나 새로 바뀐 지 6개월밖에 안 된 참모총장까지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군 인사법에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각 군 참모총장의 임기는 보장을 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정권의 향배와는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하늘과 대한민국의 땅과 대한민국의 바다와 대한민국의 국민은 지켜야 된다라는 예. 그런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싹 다 바꾸고 난 뒤 지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긴급 현안 보고를 국방부로부터 받는다고 하니까 조금 더 세세한 내용들, 세부적인 내용들은 내일 공개가 좀 될 것 같습니다.